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성적과 등수, 연봉과 투자 수익률, 자산까지 높아 보일수록 좋아 보이는 숫자로 그 평가를 획일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면 모두가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단단한 나무가 있는 반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갈대가 있고 돌 틈에는 이끼가 있습니다. 저마다 능력이 다른 건 저마다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 속에서 위축될 것도 조급해질 것도 없습니다. 영국의 비평가 조셉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보다 잘하는 일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자기 글씨를 알아보는 것이다. 남들 눈엔 삐뚤빼뚤해 보이는 글씨도 나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고유한 삶의 여정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월 17일 화요일 설날 아침이네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실 텐데요. 성공예감도 설날을 맞아서 두 분의 이야기꾼과 함께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흐름인데요. 흐름. 오늘 1부에서는요. 꽉 막힌 도로 위 차량의 흐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교통정보가 아니라요. 왜 내가 가는 길만 막히는 것 같을까요? 길은 뻥뻥 뚫려 있는데 차들이 왜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는지 뿌리 깊은 제조업의 척척 박사, 만물 박사, 곽재식 작가와 함께 좀 달려보시죠. 또 2부에서는요. 최고민수 작가와 시간을 또 이어갑니다. 가문의 영광 2탄인데요. 부의 흐름을 거머쥐면서 시대까지도 장악한 가문의 역사를 또 되짚어보는 재밌는 시간 이어집니다. 과학 또 경제사까지 아우르는 시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돼도 사실은 또 이해가 되는 때가 이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인 원리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 풀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좀 궁금해요. 내가 차선을 변경하면 왜 내 앞만 막히는 겁니까? 이거 뭐 머피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가니까 몰리니까 거기가 그만큼 몰려서 제일 막힌다. 뭐 이런 풀이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종종 이야기하는 게 손실 혐오가 사람에게는 있다. 사람의 판단, 뇌에 돌아가는 방식 중에는 부정성 편향이 있다. 네거티브 바이어스, 부정성 편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그 원인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중에서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렬하게 오래 남는다라는 게 부정성 편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딱 보면 4시 44분이다. 이런 일을 좀 나는 자주 당하는 것 같아.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한국에서는 사자가 좀 많이 있으면 약간 뭔가 좀 운이 안 좋다. 뭔가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계를 봤을 때 그게 뭐 2, 3, 7일 수도 있고 뭐 3, 2, 1, 8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기억에 안 남고 4, 4, 4일 때 딱 그걸 보게 되면 그 한 번의 기억이 강렬하게 되게 오래 간다라는 거죠. 뭐 진화의 역사를 따져보면 먼 옛날에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반성할 수도 있을 텐데 나쁜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되게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사자 발자국이 보이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뿌리 깊게 강하게 기억한 사람들이 결국은 생존을 하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위험을 잘 피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겨서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진 게 그렇죠. 결국은 지금의 우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습성이 우리의 뇌에도 지금도 남아있어서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를 크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우리 뭐 투자할 때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번 것보다 잃어가지고 물린 거가 더 강하게 마음속에 남아서 훨씬 더 아프죠. 판단을 좀 그릇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네 싶은 게 내 길이 잘 뚫려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차를 추월하고 지나갈 때는. 네. 그 추월하고 지나가는 일이 원래도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억에도 잘 안 남을 뿐더러 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는 순간 내가 뒤를 돌아보지는 않으니까요. 네네네. 그 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런데 내 차를 추월해서 옆 차로에 있는 차가 앞으로 더 빨리 치고 나가는 일은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억도 워낙에 오래 남을 만한데 차가 앞으로 쭉 나가는 동안 계속 내 시야에 들어와 있죠. 그게. 배 아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 차는 앞서 나가네 이 생각을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남아서 내 차만 유독 더 막히는 것처럼 내 차로만 유독 더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쵸. 풀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 교통체증의 좀 근본 원리라고 할까요? 근본 원리요? 약간 밑바닥을 좀 캐보면 애초에 교통체증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의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차의 숫자에 비해서 도로가 좀 부족하다. 이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도로에 들어갔을 때 차지해야 되는 그 넓이, 그 차지되는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다 끌고 나왔는데 전체 도로의 넓이가 그 차들이 차지해야 되는 넓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누구 하나가 목적지에 닿아가지고 그 차를 주차장에 집어넣을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내 차가 들어가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차가 워낙 많고 도로가 워낙 좁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차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앞뒤로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실제로 도로에서 차지하는 넓이보다도 훨씬 더 넓은 넓이를 도로에서 차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가 부족한 현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발생을 하는 게 모든 도로에 균일하게 차가 다 퍼져서 돌아다니게 되는 게 아니죠.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유행어처럼 차들이 다 이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들이 항상 가고자 하는 몇몇 길목이 되는 그렇죠. 많은 차들이 꼭 타야만 되는 그런 중심지나 길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차들이 꼭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 길은 더욱더 한정된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차들이 기다려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히 차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떤 차들이 많이 쏠리게 되는 그 좁은 공간에 비해서 수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는 이런 공간을 마치 넓은 병에서 좁은 병의 목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보틀넥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병목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병목 구간 이런 식으로 차가 막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병목 구간이다. 그렇죠.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처음에 듣고 무슨 한자어인 줄 알았어요. 무슨 병자와 나무 목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되게 학술적인 그런 한자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병의 모가지처럼 생겼다라는 그렇죠. 뜻으로 병목 현상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도로를 만들었을 때부터 쉽게 과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좀 이제 교통체증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골치 아픈 현상들 몇 가지가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루이스 모그리지 명제라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비해서
이 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길이 있는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길에 나는 공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차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길을 더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예.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병목 현상이라는 게 수많은 차들이 몰리는 다들 이용하고 싶어 하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들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차가 막힌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길목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더 뚫으면 될 거 아니냐. 뭐 고가로 하든 4차로 8차로로 가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되니까 분명히 교통체증이 없어질 것.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꽤나 많은 경우에 루이스 모그리지 명제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도로가 많아지면 그래서 좋은 길이 생기면 그만큼 사람들이 저 길이 뚫렸으니까 나도 내 차를 타고 운전해서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를 다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뚫리는 만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신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적인 경향으로서는 도로가 뚫려서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것보다 수요가 더 증가를 하는 게 저런 길도 생겼으니까 차 타기 더 좋아졌네. 그러게요. 오늘 지하철 타지 말고 내 차 끌고 나와야지. 나도 차 한 대 새로 사볼까.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폭이 더 넓어서 대체로 도로가 더 늘어나면 교통체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더 커져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루이스하고 모그리지라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루이스 모그리지 명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도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많이 막혔는데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뚫린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거든요. 똑같이 막히던데요. 그래서 이게 좀 발전하는 도시 근처에서는 루이스 모그리지 명제가 성립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안 뚫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다 교통체증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걸 해결해 본다고 도로를 뚫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도시가 더 커지고 수요가 더 늘어나가지고 어디에 길도 뚫렸으니까 가기 편해졌네라고 하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사업체도 더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나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말로 설명을 하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추가로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거는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거죠?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이 붙어서 브라이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브라이스? 브라이스의 역설이라는 거. 이게 예전에 제가 아마도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했을 때 제 책 역설에 관한 제 책을 소개하면서 이거 살짝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길 중에서 정말 이 길로 질러가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길이 되겠다 싶은 지름길을 하나를 잘 뚫어놓으면 아주 쓰기 좋고 넓고 좋은 지름길을 뚫어놓으면 그럼 교통체증의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딱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거길로 다 몰려 들어가지고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체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럼 지름길로 가면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하면 차라리 원래 길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차라리 좀 돌아가더라도 원래 길로 가면 오히려 뚫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격 때문에 나 차라리 지름길로 안 가고 원래 길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산돼 주면 그러면 지름길은 뚫려가지고 좀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름길이 이제는 지름길이 좀 더 편해져가지고 효율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순간 또 우회하던 사람들 지름길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실시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 결국에는 그 빠른 길도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일선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한 개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길로 무조건 알려줄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한 회사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교통을 분산해 주는 걸로 안내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기능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면 굳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비대로 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내비게이션이 좀 이렇게 가라라고 알려주면 그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게 질러 가는데 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면 대부분 거기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이 요즘에는 있어서 그걸로 브라이스의 역설을 뚫어보자 꺾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가 많이 좀 이렇게 실용화되면 실용화될수록 자기가 직접 운전을 안 하고 차에게 모든 운전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굳이 어느 길로 갈까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안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자율주행차가 따질 때 최대한 교통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면 이 브라이스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브라이스의 역설하면 이제 이게 역으로 나와가지고 또 희한하게 이야기가 자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름길이고 거기로 차가 항상 많이 몰려드는 그런 길인 것 같으면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 길을 어떻게든지 넓혀야 되고 이 길에 최대한 통행을 좋게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브라이스의 역설을 다시 역이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름길을 오히려 없애버리면 그 한쪽 길로만 차들이 안 모이고 차들의 교통 흐름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교통 흐름이 더 좋아지는 곳도 나타나는 현상이 따져보면 계산을 해보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예시로 많이 이야기를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고가도로를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많았어요. 이거를 철거하면 난리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막상 철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교통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몇몇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서울역 고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체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야 내가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도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쵸, 또.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좀 자주 언급을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 브라이스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사업했던 그 예시를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실은 되게 좀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브라이스의 역설을 생생하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주 이야기되는 편이죠. 막히는 길 자체를 없애버렸더니 수요가 분산돼 버리더라. 네.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생각하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히는 길을 없앤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을 없앴다가 괜히 더 난리만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게 참 수요 예측이라는 게 어려워요. 잘 계산. 이 길을 없애면 어떤 식으로 수요가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이거를 잘 따져서 이런 걸 따지는 수학 분야로 그래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교통 체증이라는데 수많은 과학과 수학 이론들이 단 한 개로 많이 좀 끼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참 수요 예측하는 것도 힘든데다가 그게 또 사람의 심리 이런 게 또 같이 가미가 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그 차선 변경도 자주 할수록 오히려 그게 또 교통 혼잡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분명히 차가 많이 막혔었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 가면은 뻥 뚫려요. 근데 분명 옆에 무슨 차선 합류하는 지점도 없었고 공사하는 곳도 없었고 차가 사고 난 것도 없었어요. 그 지점을 지나가 보면 그럼 도대체 여기가 왜 막혔던 걸까 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뭐 유령이 막아놨던 겁니까?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차가 막혔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막히는 게 없어지는 현상. 이게 전 세계의 운전자들 다 분통 터지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유령 정체라고 하고요. 유령이 진짜로 막고 있는 것 같다라서 유령 정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거를 팬텀 트래픽 잼이라고 합니다. 진짜 유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도 유령 정체라는 뜻이죠.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도 있는데 교통 정체에도 교통 체증에도 이렇게 유령이 팬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생기느냐? 요거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어느 정도 이거의 원인이 정리되어 가지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유령이 밝혀졌어요? 유령의 정체가 밝혀진 상황입니다. 유령의 정체가 뭐냐? 제일 좀 원인의 근원으로 따진 거는 차가 한 대만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유령 정체 같은 게 안 생길 텐데 없겠죠. 차가 여러 대가 특히나 차들이 많이 나와 있는 교통이 좀 많은 상황에서 쭉 뻗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일수록 한꺼번에 많은 차들이 흐름 따라 무리지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그만큼의 차가 멈칫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도 그게 계속 뒤차로 영향을 미치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굉장한 체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서다 자체가 또 길을 더 막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그거를 뇌로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를 빨리 한다라고 하면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한다. 움직인다. 이거를 빨리 하면 한 0.2초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빠르게 하면. 근데 뭐 빠르게 못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0.3초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날아오는데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빠르게 생각하고 한다라고 해도 0.2초에서 0.3초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앞에 지나가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잠깐 앞에 차가 아무 이유 없이 잠깐 멈칫했다. 네. 라고 하면 뒷차가 그걸 보고 저 차가 약간 멈칫하네. 나도 속도를 줄일까?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가지고 속도를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0.2초에서 0.3초 정도는 빨라도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당 한 대당이에요? 그렇죠. 한 대당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뒤에 사람하고 텔레파시로 연결돼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움직이면서 뒷사람까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지는 못하니까 나는 내 몸만 내 차만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무슨 아무 이유 없이도 앞에 차가 괜히 뭘 잘못 보고 잠깐 멈칫했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전화가 울려가지고 그거에 신경 쓴다고 잠깐 속도를 줄인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뒷차가 그걸 보고 속도를 늦추는데 0.2초에서 0.3초 정도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차가 그걸 보고 멈추는데 또 0.3초가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7대 정도만 지나가도 한 2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초라고 하면 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데 앞차하고 2초를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2초 정도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면 한 7대 정도만 그게 늘어서 있으면 아예 멈춰야 되는 차도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저 뒤에서는요. 네. 그러면 차가 한번 멈췄다가 다시 나가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차가 멈추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그 멈췄다가 나가는 시간 더하기 0.2초, 3초씩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도로가 길게 연결돼가지고 많은 차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차가 20대, 30대가 쭉 연결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앞에 차가 그냥 살짝 조금 움찔한 것 뿐인데 그 뒤로 한 10대, 20대, 한 50대 이 정도로 그게 여파가 쭉 진행되고 나면 뒤에는 괜히 쭉 멈춰섰다가 줄줄이 몇 대씩 멈춰졌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나비 효과네요. 예. 차가 줄줄이 20대가 멈춰섰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 차가 줄줄이 20대가 멈춰섰다가 가는 걸 경험하는 맨 뒷차는 얼마나 오래 멈췄다가 가는 느낌이 나겠습니까? 저 뒷차는 그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디 사고 났나? 네. 사실 그 많은 차가 가다 보니까 이게 그 누적되는 그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앞차가 약간 멈칫한다라고 해도 내가 0.2초, 3초 사이에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나도 멈칫하고 다시 원상 복구될 만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크게 생기지 않고 금방 회복해서 가겠죠. 근데 대체로 이런 경우가 뭐 평균적인 건데 평균적인 걸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영향이 뒤로 전파가 되지 않으려면 앞차하고의 차간 거리가 평균적으로는 한 35m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35m 정도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곳도 뭐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차가 좀 많아지면 근데 또 막히는 길에서는 35m 정도를 두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서 35m 뛰어놓잖아요. 차 한 3대 들어옵니다. 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것 때문에 차가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경우에는 이유 없는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에서 최대한 뒤에 차에 정체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웬만히 사소한 일에는 좀 움찔움찔하지 않는 거. 그렇다고 안전에 대해서 그걸 희생을 하면서 움찔움찔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뭐 쓸데없는 뭐 예를 들면 뭐 전화 통화라든가 뭐 무슨 뭐 이런 뭐 음악에 관한 거를 뭐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능하면 주행 중에는 최대한 안 하는 거. 특히나 사람들이 교통체증으로 신경 쓸 만할 때는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운전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율주행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좀 이 개인의 어떤 순간적인 습성에 따라서 움찔거리는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는요. 뭐 막히는 길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달리다가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엑셀러레이터로만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밟는 게 뒷차한테 되게 위험한 신호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또 모범 운전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자꾸 막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밟았다 뗐다 하시는데 그게 안전상으로도 안 좋고 뒷차에게도 또 영향이 또 안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왜 주변에서 사고 난 곳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고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고 쳐다보느라고도
이 정체가 더 생긴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게 특히나 터틀넥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목 쭉 빼고 쳐다보고 간다고 해서. 네, 특히나 요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람들이 통계를 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게 사고 난 차로의 그 반대 방향 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중앙선 넘어. 해보면 여기는 반대 방향 차로니까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사고 난 차로의 반대 중앙선 넘어 차로도 상당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거의 뭐 100% 구경하는 것 때문에 잠깐 차를 좀 늦게 가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심리가 네. 그걸 쳐다보고 싶대요. 그래야지 그게 또 안전과 관련된 그렇죠. 나의 네. 생존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각인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사고 지점에다가 가림막을 칩니다. 일부러 쳐다보지 말게. 교통 흐름 방해할까 봐. 근데 또 가림막을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야. 저기 큰 사고인가 봐.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또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통하고 인간의 심리까지도 다 또 작용이 되는 이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그 하이패스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높은 속도로 패스가 잘 됩니까? 통행이 어떻게 더 원활해집니까?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상으로 사실은 그냥 차가 질주를 하고 있어도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제 좀 이렇게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톨게이트라는 곳을 통과를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톨게이트라는 곳이 지금 만들어진 모양 자체가 이게 좀 좁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차 종별로 이렇게 차선을 나눠 가야 되는 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차가 서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 기술로도 차가 웬만히 빨리 다르면서 통과를 해도 그냥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훨씬 더 이게 사람이 손으로 뭐 돈 받는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속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근래에는 이 요금 받는 곳이라든가 이 하이패스를 인식하는 그 기기 자체를 최소화해가지고 일반 도로처럼 그냥 그대로 뚫어 놓은 것과 최대한 가까운 모양을 하면서 이 교통요금 징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톨게이트가 넓어져 한 3, 4차로 전체를 그냥 톨게이트로 딱 뚫어 놓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다차로 하이패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인식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기계 한 대로 여러 차로에 있는 거를 다 감지를 하게 하면 사실은 뭐 기술을 조금만 더 사용을 하면 뭐 8차로 뭐 이 정도 넓은 공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장비를 중간에 세워놓는 거 거의 없이 그냥 일반 도로처럼 생겼는데 여기 하이패스 구간입니다. 편말 정도만 하나 있고 맞아요. 그냥 그대로 쓱 지나가면 다 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높은 속력으로 차들을 지나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교통의 이 흐름을 유지하는데 속력을 좀 높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패스 이거 원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하이패스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축에 속하기는 합니다. 이게 기본 원리는 이 텔레비전 같은 데 사용하는 이 리모컨 원리하고 사실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에 그래요? 해당하는 장치가 그 톨게이트에 세워져 있는 하이패스 기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있는 하이패스 기계에 있는 그 리모컨 장치가 차가 오면 차가 올 때마다 그 리모컨 버튼을 자꾸 누르는 겁니다. 돈 내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내 차가 텔레비전 역할인 거예요. 돈 내기 버튼. 네, 내 차가 텔레비전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텔레비전 역할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리모컨이 돈 내라 이게 들어오면 텔레비전의 소리를 높이거나 채널을 바꾸듯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 차가 돈을 짤깍 하고 내주는 거죠. 그때 2,400원 내라, 1,000원 내라 이렇게. 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즘 텔레비전 리모컨은 대부분 제일 뭐 정확하고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게 적외선 방식이거든요. 그쵸.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이라는 빛을 딱 원하는 그 모양대로 뿜어주면 그거를 텔레비전이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내렸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텔레비전을 조정해 주는 것처럼 톨게이트에 있는 하이패스 기계가 적당한 적외선이라는 빛을 딱 뿜어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빛이 나오면 자동차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빛이 나왔으니까 난 돈 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도 이걸 쓰고 있고 초창기에는 이거를 위주로 많이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겼냐면 보통 자동차에 이런 하이패스 관련된 기기는 차 실내에 많이 설치를 해놓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차의 그 정확한 표준어 발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썬팅이라고 그냥 하는 거 있죠. 필름. 예, 약간 이렇게 빛이 세지 말라고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그렇죠. 코팅해 놓는 거. 그거를 해놓으면
이 적외선이 빛이기 때문에 잘 통과를 못 해가지고 인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도 한때는 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되게 초창기였던 것 같기는 한데 웬만하면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적외선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라디오처럼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모컨 중에도 텔레비전 리모컨은 대부분 적외선인데 가끔가다 이제 전파 리모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파 리모컨이 있으면 이제 옆방에서 막 조장을 해도 텔레비전이 채널이 돌아가고 꺼지고 막 하기 때문에 전파 리모컨 방식으로 있으면 그게 이제 텔레비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짜증날 때도 있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이 몰래 텔레비전 꺼버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왜 스마트폰에도 그 리모컨 기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리모컨 기능은 대부분 와이파이나 다른 블루투스나 이런 방식으로 전파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옆방이나 심지어 좀 떨어져 있어서 작동을 해도 텔레비전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채용을 한 거예요. 이 하이패스에도. 하이패스에서는 이제 리모컨 비슷한데 라디오 방송이듯이 전파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이 자동차 안으로도 이 전파가 잘 들어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뭐 코팅을 해놨다거나 해도 그걸 잘 뚫고 들어와서 더 인식이 잘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전파 방식을 잘만 발전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계를 많이 안 심어놔도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전체 기계를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세워놓으면 그걸로 전체 도로의 신호를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 모양을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을 거 없이 그냥 차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듯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판독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그냥 돈 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기술이 좋아지고 있어요. 톨게이트라고 해서 크게 막히는 거 이런 거 거의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이 나거나 인식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차고 진입하셨을 때 네. 멈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에서 절대 멈추지 마시고 네네.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고지서가 댁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때 내셔도 불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톨게이트에서는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하이패스에서는 특히. 네, 이런 톨게이트류 중에 좀 다른 특이한 방식 사용하는 곳으로 남산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패스 방식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카메라로 번호를 이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도 사용을 하거든요. 번호판 인식. 네, 그래서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 차가 누구 차인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요금을 뭐 걷어가는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 나온 자료인가를 보면 이게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가면 잘 못 읽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 징수가 잘 안 된다. 징수가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뭐 한 90% 이상, 뭐 거의 한 99%까지 그렇죠. 징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부 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요금을 아예 안 받으면 어떠냐. 막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뭐 이런 기술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숫자를 인식하는 거니까 인공지능 기술에 조금 가까운 거죠. 숫자를 읽어가지고 컴퓨터가 그렇죠. 어떤 건지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하이패스 같은 톨게이트 요금 징수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여지도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 동전 던져서 넣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꼭 하나씩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참 낭패입니다. 예전에 저 운전병 할 때도 동전 던지다가 하나 떨어진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내려서 다시 동전 주워서 넣고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불편함은 하나둘씩 이제 해소가 됐고요. 또 하나가 물론 이제 여전히 그 현금 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톨게이트 과연 몇 번째 구멍으로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왜 그 10여 개나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어느 쪽으로 가야 빠르다, 어디는 늘 막힌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 네. 뭐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과학을 설명해 주는 자리에서 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불복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복불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 끝으로 가면 거기까지 굳이 오려는 차들은 많지 않아 이러면서 글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도 한때 많이 돌았어요. 굳이 화물차 가는 그 자리로. 그 말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차선을 엄청나게 막 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로에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수많은 차로들을 다 움찔움찔하게 해가지고 유령 정체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또 그게 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고속도로는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차로인 요 좀 이 가운데 쪽 차로로 좀 가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톨게이트에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차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뭐 1, 2차로 쪽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속설도 좀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네. 그래서 3, 4차로 쪽으로 가면 좀 좋은데 그렇다고 그 톨게이트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쪽으로 갑자기 이동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더 피곤하게 꼬이고 그것 때문에 차가 오히려 더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올 거를 예상하고 한 몇 킬로 정도를 좀 넉넉하게 놔두고 차로를 그렇게 좀 중간 쪽 차로로 그렇게 빠르지 않은 차로로 가면 오히려 톨게이트에서는 빨리 지나갈 수 있다라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돌아다니는 속설인데 이게 또 많이 퍼지다 보니까 또 다들 좀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는 좀 없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불복.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꼭 타야 되는 차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톨게이트는 뭐 하이패스가 어디에만 설치가 돼 있고 어디에는 뭐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면 자기가 타야 되는 차로를 미리미리 좀 가두는 게 좀 좋을 거다라는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톨게이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팁이 조금 먹히는 부분이 휴게소들 있잖아요. 또 휴게소들 중에서도 좀 인기 휴게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많이 막히죠. 네, 휴게소가 자체가 인기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고속도로 이렇게 타다 보면 요쯤에서는 사람이 한번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가는 그런 휴게소들이 있는데 그 휴게소를 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면 휴게소들로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 이 3, 4차로 좀 높은 차로 쪽은 미리 피해가지고 가면 휴게소에 가려고 쏠리는 차들 때문에 괜히 내 차로까지 밀리는 거를 좀 피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인기 있는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 그 배치를 보시고 그 옆에 지나갈 때는 휴게소 빠지는 길 쪽은 좀 피해서 가는 것도 팁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중간중간 휴게소 잘 들러서 또 쉬었다 가시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것도 재미죠. 저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곽지식 작가님이 사실은 또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숨 돌리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흐름에 대해서 특히 도로 위의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궁금한 게 많습니다. 터널이 많아요. 그 고속도로도 이제 산 중간에 이제 뚫어놓은 경우가 많아서. 근데 사실 터널 들어갈 때 좀 많이 막혀요. 네. 근데 터널을 또 나오면 또 싱싱 달립니다. 네. 이것도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걸까요? 터널도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사람들이 좀 속 터지고 이것도 좀 짜증 많이 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터널에 들어갈 때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일단 기분적으로 좀 갑갑한데 그쵸, 그러면 어두우니까. 이제 딱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터널에서 도대체 왜 막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힘들어서 터널을 다 나와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막혔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짜증스럽고 이 터널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뭐 이러면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터널 체증을 짜증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터널이 유령 정체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 아니냐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유령 체증이라는 게 차들이 많이 길게 이렇게 딸려서 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살짝 조금 움찔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계속해서 그 효과가 밀려서. 쌓이다 보니까 차가 정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터널이라는 곳은 산길을 돌아가거나 원래라면 갈 수 없던 길을 그렇죠. 빨리 직통으로 가기 위해서 딱 뚫어놓은 그 길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차들이 집중되어서 많이 줄줄이 오기가 좋은 그런 길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령 정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갖춰졌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터널이 아주 잘 뚫어져 있어도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또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약간 움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 차로를 갑자기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력을 약간 늦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약간의 그런 움찔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차에다 쭉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이 쌓이면 또 특히나 터널이 좀 약간 특이한 모양이거나 길이가 딱 그런 일이 일어나기 좋을 만한 정도의 길이가 되면 이런 유령 정체가 터널에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터널이 또 어둡고 하니까 그렇죠. 신경 쓰이죠. 대구에 있는 모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무슨 귀신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느 귀신 거기서 뭐 옛날에 전쟁터에서 뭐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원혼이 떠돌고 있어가지고 이 터널 안에서는 괜히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느리게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런 게 있을 정도로 터널 괴담이라는 게 원래 예로부터 좀 많죠. 어두우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본능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 유령 정체가 잘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게다가 그렇게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기다가 추가로 보통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터널을 산길을 잘 가기 위해서 산에다가 많이 뚫어놓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터널이 생기는 곳이 보통 오르막길에 많이 생겨 있습니다. 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다 보니까 터널 진입하기 전에 오르막길 구간이 보통 그리고 터널을 대부분 통과하기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다 보니까 좀 골치 아픈 오르막길 구간이 터널 앞에 항상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들이 원래 속도로 쫙 달리다가 오르막길 앞에서 속력이 좀 바뀔 수밖에 없죠. 특히나 뭐 화물차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그쵸, 그 오르막길 그쵸. 올라가는 경우에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갑작스러운 속력의 변화나 운전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령 정체를 더욱더 잘 일으키게 되는 그런 조건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런 조건의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터널 안에서 사고가 조금 더 자주 일어나거나 터널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경향도 좀 있기는 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를 하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상습적으로 큰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에 여러 가지 뭐 단속을 위한 뭐를 많이 설치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절대 뭐 교통 안전 주의라든가 뭐 이렇게 교통 안전에 주의하는 인형을 막 세워 놓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단속하는 장치를 뭐 이렇게 해놓는다든가 뭐 그런 거를 터널 앞뒤로 해놓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해놓는 거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면 또 사람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조금 이렇게 움찔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유령 정체가 쭉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터널 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교통의 흐름을 잘 처음부터 안전운전을 하고 그 안전운전을 하는 흐름대로 꾸준히 그냥 움찔하는 거 없이 터널을 다들 잘 통과를 하면 근데 나 하나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다들 그런 식으로 좀 안전운전을 일정하게 하는 문화로 좀 교통문화가 바뀔수록 유령 정체에 의한 터널 체증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만큼 터널도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제 터널 내에서 사고 안 나게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놓죠. 뭐 LED 경광등에 뭐 사이렌에 뭐 바닥 지나갈 때 소리 나는 거에 열심히들 해놓습니다. 또 주의 집중하라라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 안 나는 게 최고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간혹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또 길을 가장 안 막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안전당국에서는 다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차를 갓길로 일단 빼라라는 거를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하면 다들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사고 나면 차 문 열고 내려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뒷목 잡는 사람이 있고 뭐 소리 높이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싸우기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차에 라카도 갖고 다녔어요. 그 바퀴 자리 이걸 라카로 선 긋는다고. 네.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그거가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질주하고 있는데 거기 내려와서 뒷목 잡고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일단 차를 빼라. 갓길로. 라는 거를 다들 제일 최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뺀다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차를 사실 쉽게 뺀다는 것도 어렵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게 또 일생에 몇 번 겪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차 빼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차를 일단 갓길로 일단 빼놔라라는 걸 다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난 다음에 그 사고를 처리하고 사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뒷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더 추가로 나는 이 2차 사고가 일어나면 이 2차 사고는 훨씬 더 피해가 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요즘 통계로 잘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고의 사망자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네. 사고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사망 비율 대비 이 사고가 한 번 난 다음에 2차 사고로 난 거의 사망자 비율이 한 4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2차 사고. 네, 그래서 원래 사고 자체는 그냥 접촉사고 정도 났는데 그냥 큰 사고도 안 났는데 그걸 사고 처리한다고 뭐 이렇게 뭐 내려가지고 하다가 뒷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사고가 특히나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2차 사고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거를 걱정하는 의견도 얼마 전에 보도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갓길로 빼놓고 왜 고속도로에 비트박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트렁크 열어놓고 그렇죠. 밖으로 대피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죠.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대피한 다음에 그렇죠. 신고하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갓길에는 차를 세워놓고 사람은 그거보다 더 바깥으로 그래야죠. 피하시고 숨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신고를 하고 보험사를 부르시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비상등 켜놓으시고 뒷차가 당황하지 않게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그 비트박스의 비가 비상등이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끔 다니면서 사고 나는 현장 같은 걸 보면 이게 워낙에 당황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사고 비트박스인가 블랙박스인가 어떻게 하랬는데 생각 잘 안 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막 내려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몸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들 일단 갓길로 이동하는 거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보다 일반 도로로 와서 신호 체계가 아무래도 뭐 발전은 하겠습니다만 신호등 때문에라도 길이 막히는 경우도 또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량이 줄줄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신호가 많이 끼어 있으면 많이 끼어 있을수록 제일 뒤에 따라붙는 차들은 그만큼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차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대 정도 늘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100대가 차지하고 있는 구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 사이에 신호가 한 4개 정도 걸려 있다라고 하면 맨 100번째로 가는 차는 제일 뒤에서 그 4개의 신호가 한 번이라도 빨간불로 변할 때마다 다 그냥 자기네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줄줄이 차가 가는 상황에서는 신호가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수요가 좀 많이 있는 데에 신호가 없어야 되고 신호가 만약에 있다면 그쪽에 차를 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신호를 좀 잘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신호라는 거는 그냥 뭐 교통의 무슨 천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입력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통량 예측이 좀 잘못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호 근처에서는 되게 고질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같은 거 세울 때 신호를 어떤 정도의 간격으로 어떤 순서로 신호를 줄 거냐라는 게 뭐 기본적인 대원칙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교통량이 실제로 수집된 정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그 교통량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그런 예상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학문에서는 산업공학 뭐 이런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배당을 하면 제일 효율적이냐 이건 계산하는 방법을 막 따지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신호등 이거 뭐 30초마다 한 번씩 빨간불 파란불로 바뀌게 할지 뭐 몇 번마다 한 번씩 좌회전 신호를 줄지 이런 거 그냥 되게 그냥 적당히 대충 하면 되는 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살짝 잘못해놓으면 교통체증이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는구나. 이거 배워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데 이런 것들을 또 과학자들이 또 공학인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교통량을 예측하는 게 중요했고 또 AI 시대에는 왜 비전 AI 기술 활용해서 AI로 그 교통량을 관측해서 그렇죠. 신호 시간을 주는 것도 이제 생겨났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관측을 해가지고 반영하는 쪽으로 점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예상 외로 상황이 바뀌는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때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못 가서 그리고 교통 체증 때문에 괜히 연료를 더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손해 보는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뭐 수십조 단위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한 30-40조는 이야기하시고요. 많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100조에 가까운 수치로도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만 좀 없어져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되게 좋아질 수가 있는 게 교통체증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안전운전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잘 확산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잘 그렇죠. 신경 써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학이 중요합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님이 끝곡 하나 추천하셨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좀 시원하게 후련하게 좀 갈 수 있도록 후련하게 자우림의 노래 매직 카펫 라이드를 한번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날아가듯이 안전하게 날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최구민수 작가와 함께하는 경제사 가문의 영광 코너가 이어집니다. 어떤 화려한 가문이 또 어떤 역할을 했을지 10시 5분부터 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